농업 예산이 그 당시의 농업 예산이 겨우 3.6%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홀대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도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급기야는 2021년부터는 2017년 3.62%에 달하던 것이 21년에는 2.92% 해서 3%의 벽도 무너져 버린.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확대해서 농업 농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농가 경제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 될 겁니다. 네.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듯이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당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제 소위 공익직불금을 말씀을 하시죠. 결국 공익직불금은 지금까지 소위 기재부 재정당국이 세우는 캡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확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공익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임기 중에 소위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이내에 반드시 이 부분은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네.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장관님도 꼭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그리고 이 공익직불제의 또 하나의 또 우리 농민들의 애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수행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현재 이 공익직불금제가 소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소위 직불금을 받아야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 새로 시행된 공익직불제도 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소위 또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위 여야를 불문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수 장관께서도 이걸 좀 실태 파악을 해서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후보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태도 파악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 이걸 실태 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마침 이제 여야를 불문하고 이 부분 소위 1719 규제에 대해서 많은 법안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실체 조사 결과를 빨리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법안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까지 농협 경제지주 비상임의사로 재직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 후보자님께서 쌓은 이 전문성과 경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농협에서 정책적 고려를 해서 이 비상임의사 자리를 줬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그 비상임의사로 근무하시면서 대표적인 실적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무엇 했는지 대표적인 실적 자랑할 만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이 온라인 쪽으로 지금 소비자들은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예, 그쪽에 좀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고요. 온라인. 네. 그다음에 이제 농협이 김치 공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다 지난달에 경제주주 밑에 있는 네, 사업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 지난달에 알겠습니다. 8개인가 통합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잠깐만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않고 여기에서 18번 이사회 18번 참석하신 거죠, 이사회에? 네, 참석하시면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한 7,486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참석하실 때마다 416만 원꼴로 받았는데 이거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지 않죠? 글쎄요,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아마 저 동종업종이라든가 농협 내부 이런 거 보면은 균형이 맞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이 비상임의사 제도의 취지가 제도적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 경영자들에 대한 견제, 그 다음에 그 조직의 어떤 그 비전 제시 같은 게 주요. 근데 비전 제시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비상임의사 참석하시면서 거의 거수긴으로만 하신 거로 나와 있고 이 농협 경제제조 밑에 그 자회사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회사들이 자회사가 약 12개 있어요. 12개. 12개 더 됩니다. 예?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예. 네, 근데 큰 게 한 12개 있고요. 12개 정도 됩니다. 큰 예. 게. 근데 이 지금 이 자회사들 보니까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상임위에서 근무하시면서 낸 영업이익 어떤 회사들이 좀뭐 많이 내 아까 뭐 김치공장도 만들고 어쩌고 그랬다는데 뭐 어떤 거 여기서 어떤 자회사를 도와서 어떤 영업이익을 좀 낸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 이런 건 있어요. 농협이 경제가 있고 금융이 있잖아요. 예. 금융 쪽에서는 이제 돈을 뭐 1조 이상 버는데 경제지주 쪽에서는 그 이익을 남기는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과한 그래도- 이익을 안 남기는. 그럼 일부러 그러면 이렇게 저기 이익을 안 아니, 남기신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일부러? 들어서 마진 같은 거를 아주 적게 처음부터 계상을 하고 예. 예, 영업이익은 이렇게 뭐 일부러 축소하는 건 아니지만 예. 과다하게 하면 오히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랬다. 네,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뭐 사료값이라든가 예. 이런 게. 아니 이게 농협 홍삼이라든지 하나로유통, 농협유통 이런 데 보면 막 영업이익이 그냥 반토막이 다 났거든요. 뭐 최근에 어떤 그 네? 코로나 19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그러니까 경영 사정이 조금 안 12개 좋아지죠. 이 자회사를 보면 이 영업이익이 좀 좋아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최근에 좀 아무리 안 좋습니다. 농민들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네. 가서 뭐 여기서 이윤을 내야 이 사업들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그런 그 들면 능력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아까 우리 맹성규 의원께서도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네. 예, 이때 하시면서 이게 지금 그 사이과대학의 수의학과 신설 뭐 이거 검토해달라는 이게 부당한 압력 행사 아닙니까? 본인 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압력은 그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동영상까지 이게 SBS 뉴스까지 나왔겠어요. 그거는 SBS 뉴스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즉각 해명자를 낸 바 있고요. 이게 해명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부탁을 하더만요. 아까 그 보니까. 내용이 예? 그 당시 저기 그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청와대 근무했던 누구한테 누구 부탁받고 이게 전화한 겁니까? 예? 이 저기 복지수석에도 최원영 전 수석 부탁받고 한 거죠 전화. 그렇죠. 아니 아니 당시에 그러니까 차의과 대학에서 그러니까요. 수의학과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이 좀 최원영 전 수석 소개시켜달라. 부탁받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수석 보니까 차의과대학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후보자님께 이거 수의학과 신설 검토 부탁을 한 거예요. 보니까 뻔한데 뭐 이거 자꾸 근데 아니라 그럽니까? 의원님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적절한 겁니까? 네, 그건 그리고 통상적으로 통화에서 비서관이 그때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탁. 여기다 이제 저 농식품 관계자 누구예요? 축산국장이죠. 축산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장이 후보자가 농식품 계실 때 부하 직원이었었죠. 네, 저보다 좀 밑에죠. 예. 그러면 이 지금 축산국장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 국장? 지금 아마 저기 농협의 예. 집행 간부 상무로 가 있는 걸로 이 알고 농업 경제지주에서 같이 이렇게 재직 안 했어요? 거기에서? 조금 며칠 아마 중복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같은 패밀리예요, 패밀리. 농피야. 예? 여기서 다 이게 주고받고 한 경험들이 다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그동안 그때 해보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 차익과대학이라는 데가 이 차병원그룹이죠. 차병원그룹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이죠? 여기에 이제 차원병원 있죠, 차원의원. 이게 아니, 국정농단사 때 나왔던 애는 그 차병원에서 수의과 대학을 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이 걸 지금 차병원과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담당자를 후보자와 소개시켜 이런 준 관계를 지금 거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원의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이게 국정농단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여기에서 대통령 주사제 대리 처방해주고 혈액검사까지 기명으로 처리했던 이런 아주 특별한 곳이 차원의원이에요. 저는 뭐 그런 국정농단 사실에 대해서는 사태 전혀 때 알지 못합니다. 이때 뭐 다 이게 지금 뭐 여기 최원석 누구야 이게 최원영 이 수석하고 전부 다 차익과대학 교수하면서 축산국장하고 지금 농업경제주주까지 지금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걸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헐들이 아니 했다. 그래서 차의과 대학에서 수의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이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수의사 그러니까 그럼 이 회하고- 후보자 이 행동이 이걸 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담당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담당자는 알 수 없으니 그 조직을 통할하는 국장을 그러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아무 그냥 그러니까 뭐 그게 답니다.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 이 미르재단 아시 미르재단? 미르재단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도 그 청와대 비서관이었잖아요. 이 미르재단에서 이 K-밀 사업한 거 아시아요 몰라요? 나중에 인지를 했죠. 나중에 인지한 게 아니라 후보자님께서 청와대 농수수단 비서관 할 때 이게 다 이뤄졌던 네. 신의했던 일인데 나중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순방을 하는데 예, 가서 그냥 그 트럭 가장 거 싣고 가서 비빔밥 나눠준 행사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 의료 그다음에 식품을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식품을 그러니까 가지고 이 후보자님 그때 청와대 계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보자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농정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청탁이라든지 이런 그 K 밀 이런 사업들이 그 후보자님이다 청와대 계실 때 한 사업인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그럼 이 있습니다. K 밀 사업도 그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청와대 하시면서. 인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께서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에 대해서 부처에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제가 부처에도 물어봤죠.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그 33년 공직생활 하시면서 쌓은 경험과 경륜, 우리 농업 농촌이 많이 어려졌으니까 이거를 잘 이루는 것들을 유념해서 잘못된 것은 좀 지양하고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살려서 우리 농업 농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네, 하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의 윤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여기까지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우리 농업 농촌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기 때문에 이 정책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 누군가가 지금 청와대 농업비서관 하게 돼 있죠.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까? 발표 어제 났습니다. 났습니까? 네. 그 뒤에 계시죠? 네, 지금 예, 같이 하여튼 힘을 합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문하고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투톱으로 해서 멋있게 한번 헤쳐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도 이제 질문을 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주문을 했지만 쌀 생산량이 30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이미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시키자 하고 주문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작년 12월 28일 그때서 이제 시장 격리를 발표를 하고 1월 달에 가서 시장 격리가 들어간 거예요. 저 도표를 보시면 이미 작년 8월 달에 55,630원 하던 20kg들이죠. 쌀값이 지금 이제 47,774원으로 약 14%가 떨어졌어요. 예? 네. 이래서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옛 속담에 가래로 막을 호미로 막을 걸 삽으로도 못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효과가 나올 텐데 이미 쌀값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시장 격리를 하고 나니까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쌀값 떨어지니까 이제 시장 격리하면서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 서로 이 저가 격리 시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죠. 조금 늦었다. 결과적으로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 군급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군급식 부실 문제가 작년에 상당히 뜨겁게 이게 언론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군급식은 이거는 조리의 문제예요. 조리의 문제. 그죠? 네. 우리 조리병들이 자기 집에서 겨우 해 먹으면 라면이나 끓여 먹고 하던 애들
이 조리실에 넣어놓으니까 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리의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국방부는 이거를 식재료의 문제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산 값싼 그런 그 농수산물들이 식재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꼬여가지고 있는데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하고 했는데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이게 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쇠고기 같은 경우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니까 수입 소고기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 농식 재료들이 지금 다 지금 국산을 제치고 외국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관 취임하시면 국방부와 협조해서 이건 안 된다. 우리 귀한 이 자재들이 집에서는 국산 식자재로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조리해 주는데 군대 가가지고 외국산 식재료로 급식을 하고, 이거는 장병의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식량 안보와도 관계가 있고,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후보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반드시 재임 초기에 이 문제를 고치도록 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익형 직불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를 했어요. 1719에 공익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이 안 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형평성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호 원칙, 우리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어촌이 인구가 소멸돼 가는데 귀농 귀촌을 권장하면서 새로 귀농해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을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죠. 예. 예, 그래서 공익 직불금을 5조까지 늘린다고 네, 이렇게 했잖아요. 5조.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소급해서 이 사람들 그 직불금 못 받은 직불금을 돌려줘야지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이제 동의 안 5조까지 하십니까? 아니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 5조까지 단계별로 당연히 늘려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17년, 19년 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가, 그 농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 조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속히 결론 내고 추진을 할게요. 농식품부가 근데- 검토한다 그러면 이게 몇 년이 걸려요? 아니 제가 약속을 할게요. 하는데 다만 소급하는 문제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를 어떻게 썼는지 이미 다 지나갔고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전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같이 한번 네. 저희 의원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예,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CPTPP까지 네. 마칠게요. CPTPP도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CPTPP 관해서 농업 분야 그다음에 수산업 분야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이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이제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 농식품부가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그 이해 당사자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발표해버리고 보도 내버리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불만을 이 CPTPP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농민이고 어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CPTPP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그 계속된 18차례 FTA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농업이 제일 그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일방적인 그런 발표가 아니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분들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런 조치가 먼저 이관이 되고 CCTV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윤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 부안군의 이현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이 자리에까지 오신 거 축하드리면서 오늘은 뭐 공직 후보자로서 이렇게 검증도 하고 예, 예. 정책에 대한 소견도 말씀하는 자리니까 저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의 장전마을 네. 아시죠? 네. 언론에 많이 이번에 나왔죠. 사실 많이 들었어요. 예. 예. 마을 주민 80명 중에 30명이 암이 발생했고 18명이 죽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연초박을 갖다가 퇴비로 써야 하는데 사실은 유기질 비료로 쓰면서 발암물질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지도 단속하는 곳이 농진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2016년, 17년 거기 당시 네. 농진청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고 또 그때 당시 이게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에서 14, 15, 16, 17년 우리 후보자님 계실 때 16년, 17년 적발 상황 없음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장전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농진청이 이게 환경부도 문제지만 농진청도 책임이 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후보자로서 좀 책임 있는 통감하십니까? 네, 제가 2016년, 17년 농진청장에 이제 직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걸 밝혀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께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지만 18명이 암으로 돌아가 네. 있습니다. 그 장전마을이 또 물이 아주 깨끗한 동네인데 수질이 좋은 동네인데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사실 그 보고를 봤고요. 예, 저도 그래서 많이 마음이 이 농진청의 어떤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행적 업무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에 뭐 우리 청장님이 뭐 이걸 세세하게 들여다 봤을 거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뭐 미처 않는데 보고는 못 받았었어요. 예,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진청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든가 또는 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혹시 장관이 되시면 네. 한번 장전마을 현장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위로도 좀 해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농진청이 불찰이 있었으면 인정하고 또 뭐 법적인 한계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한번 진행할 의사가 계십니까? 뭐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내부에서 검토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한 사건입니다. 이거 농진청에서 책임져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지도단속권이 농진청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농진청에서는 예. 비료를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 이걸 이제 단속하는 거고, 아니 그러죠. 그걸 네. 적발했어야 나머지 하는데 적발을 이제 못한 거죠. 환경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근데 그것이 어느 민원이 부처가 없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후보자님.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네. 이게 그때 당시 민원이라든가 이슈화가 안 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재직 시절에 이게 이슈화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흥청에서는 그 당시에 무슨 지하수 쪽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계 없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문제는 좀 어쨌든 이게 국가기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적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다 가서 적발이 된 상황들이거든요. 인과관계도 드러난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장관 후보자 신분인데 장관이 되시면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또 보듬을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조치가 농식품부 차원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우리 이제 후보자님이 국가농림기상센터의 이사장으로 재직 시 네. 연구비를 예를 든다면 서울대학교에 2천만 원을 기부하고, 그 다음에 또 국가농림기상센터 남재철 이사가 있는 학회에 농림기상학회에 2017년, 19년, 20년 뭐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는 3회인데 3,400만 원을 기부한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년 1,000만 원 정도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두 개 기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기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인지 아십니까? 연구비로 네,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그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그 당시 불법 저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볼게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그 이사회가 불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당초에 공익재단 법인인데 비영리 재단 법인이고요. 2009년에 출범할 때 서울대학교 교수님,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기상청, 농진청, 산림청이 이렇게 합동으로 출범을 한 후보자님, 재단이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기부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부적절하죠. 그건 챙겨보겠는데 간접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걸 가능하다고 그 당시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건 그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니야, 저 법적인 챙겨보는 게 문제. 아니라 이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기부 행위를 한다. 이것은 정말 부적절한 결정입니다. 그 이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근데 보고했다면 의원님 이게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이제 어떤 기자재 같은 것도 연구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상학회하고는 밀접하게 계속 아니 그러니까 협업하고 협력하는 예. 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된 협력하고 거예요. 협업하는 건 필요한데 국민의 세금을 일반 기관에 연구비를 할 수 없는데 기부 행위도 할 수 여기 국가개발혁신법에 보면 연구 지원비는 여기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보면 딱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요. 예, 나중에라도 그래서- 의원님께 챙겨서 예, 이것은 법 위반하고 또 그렇다면 당연히 조치가 돼야죠. 예. 그 기관이 지금도 잘못하고 있다면 이건 시정 조치가 예.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한번 그건 분명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든지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농진청장으로 계실 때 계셨는데 사실 우리 농림기상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2020년에 과제 건수가 보통 이 기상센터가 14년, 18년, 19년 보면 평균 2건 정도의 과제 건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3억 정도인데 20년에 7건 25억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네, 제가 그 당시 얘기 듣기로는요. 기상청하고 진흥청에 산재해 있던 그 비슷한 예산이 농진청으로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거의 배 정도로 늘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구비 지원하는 건 적절한 공무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면서 진흥청 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기상청 쪽에서는 예, 지원이 후보자- 끊기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이건 추가됐나요? 예, 1분 추가됐습니다, 의원 직원. 제가 이거 마무리하시죠. 예. 예. 이것도 사실 연구과제를 제가 다 봤는데 이 연구과제가 상당히 이렇게 다른 쪽에서 하는 연구과제랑 다른 중국계 과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전직 진흥청장 출신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정관으로서 예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거는 전혀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 관계 없습니다.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제 장관님 예. 드시면 네, 짚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예. 예, 이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네. 그 농림기상센터 이사장 재임 시에 연구비로 이제 기부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연구비가 아니고요. 예, 관련 간접비라고 제가 들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네. 그 관련 근거 규정을 네, 이제 법률적 근거 규정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남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김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윤석열 당선자 캠프에서 공약 개발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죠? 뭐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예. 간접이라는 것은 뭘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캠프에 뭐 들어가서 이렇게 상시 아니, 근무한 건 그러니까 아닌데 공약 개발을 하신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약 개발을 예. 그러면은 이제 공약 개발을 하면서 후보자께서 내가 혹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사실 기대는 안 했었어요. 예. 그 인수위의 11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우리 농업, 농촌 관련된 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제 뭐 간접적으로 공약 개발에 참여를 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보자께서는 그 평생을 우리 농업 정책이나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해 오셨고 이제 장관이 되시면은 또 우리 대한민국 농정의 어떤 책임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상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책임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농정 윤석열 당선자가 내놓은 농정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은 그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정책 중에서 뭡니까 기존 정책의 확대라든가 그 다음에 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획기적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그 생각하고 있는 장관이 되시면은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저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 식량안보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들리니까 좀 마이크를 가까이 네. 대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쌀 문제도 있고 밀 문제도 있는데 두 가지를 연계해서 그 실제 식량 수요를 창출해서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 이쪽에 자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농들을 포함해서 우리 농업을 미래 한 가지만 말씀해 상담산업화하는 주세요. 한 가지만. 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지금 저는 획기적인 그 여러 가지 정책 변화나 어떤 혁명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농업 농촌의 어려움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그 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후보자님, 네. 농민 소득의 증대와 그 다음에 우리 탄소 중립의 어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절대 농지 그러니까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흥 지역은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농지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말 우량한 농지는 확고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대신 분명히 거기 인센티브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농지 중에서 활용 가능한 농지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농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그 보호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한 그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 그런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비서관 때도 사실 그 영농 태양광 문제가 좀 제기됐었는데 우리 농지를 특히 절대 우량한 농업 진흥지역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 진흥지역 밖에 얼마든지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를 활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그 밭 기반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건강식품이 생산되는 데입니다. 근데 밭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논처럼 밭 기반 정비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이 기반 정비 쪽으로 진흥청정 할 때 개발해 놓은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 소위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산지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밭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성 높은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그 추진할까 합니다. 네, 밭 기반 사업 그러니까 논농업 기계화율에 비해서는 밭농업의 기계화율이 아주 현저히 낮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 노는 사실 98.6%니까 거의 100%고요. 밭은 지금 61.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밭농업 기계화율은 지금 현재 22% 수준이죠. 밭농업 쪽에 저 농작업 기계화율이 61.9%입니다. 그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종 정식이 12.5%고 수확이 31%예요. 그러니까 총장님 하셨으면서 뭐 작업별로 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61.9%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시 한번 그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그건 후보자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청장님 농진청장 하셨으면서 밭 작업 기계화율은 61.9%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작업 중에서 예를 들어 파종이라든가 수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20%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확인했다. 자료를 좀 추가로 그것은 그 확인을 해서 이따 좀 네, 추가 그렇게 질문 하겠습니다. 때, 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지금 현재 이제 농촌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농민 공익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또 60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농업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이나 농업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공익직불제를 배로 올리겠다고 지금 공약을 했고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성격이라고 보고요. 농민 기본소득이라든가 농민 수당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부에서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할 의향이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그 이제 공익직불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아니 그거하고 그걸 상관없이 하는 거죠. 네. 그거하고 별도로 농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농촌 기본소득. 네, 그건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쳤고요. 오후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우리 농업의 비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안심하고 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임무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 분야에서. 예,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더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서면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후보자께 여쭈었습니다. 이제 여쭈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 안보 체계를 이제 확보하고 청년 인력 유입, 디지털 전환, 성장 농업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식량 안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목표요. 그러면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생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네, 모든 게 다 귀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의하시죠? 예, 그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수급 안정 그게 중요하죠. 수급 안정이 아니라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당국에서 물가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농산물 가격이죠. 그렇죠. 그죠? 네. 농산물 가격을 그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가격이 네. 안정돼야 되죠.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죠. 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어지려면 제가 볼 때는 전근대적인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비의 형태가 이제 변화가 돼 있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네, 맞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외식 문화가 많아지고 간편식이라든가 밀키트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응되어지는 농업 정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제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것이 중심이 전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다른 지금 앞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네. 어느 만큼 나아갈 것인가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것들을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APC인 경우는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밀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게끔 농협을 개혁하는 것, 그리고 또한 유통에 있어서 지금 전근대적으로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강서 청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진 유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산지 경매 중심의 경매 방식을 바꾸고 온라인이라든가 이미지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대되어져야만이 구체적인 농가 소득이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이번 국정 과제에 그런 내용들이 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살펴주실 것은 앞서 군급식과 관련되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군급식과 관련되어서 군에서 이제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도에 기본 식량량 대비 70%, 23년에 50%, 2024년에 3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급식에 납품되어지는 우리 농산물은 약 6천억 정도로 추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 체계에 우리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을 쓴다, 지역 농산물을 쓴다 이거는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산 농산물이 우리 군인 장병들의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농업경제지주 사회이사를 하실 때 관련 논의가 있었나요? 혹시 관련 내용을 파악하신 적이 계신가요? 그런 거 걱정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조합장님 이사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 사회이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그 농업의 경험을 가지고 그 농업 경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도 예. 제가 뚜렷이 언제라고 기억이는 안 됩니다만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사회이사를 하시면서 주도하거나 그러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후보자께 묻는 겁니다. 사회이사라는 것이 그냥 회의에 가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농업의 이런 문제들을 개혁해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든든한 힘이 되어서.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 급식 개선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농업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서 보고를 좀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 이어서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농지 제도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작년 8월에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 경자유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농민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비난 성명을 그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에 천명하는 경자유전 원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는 우리 당선인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맥락을 봤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청년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가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을 아는 건 경제유전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전적인 전통적인 용어에 너무 이렇게 매몰이 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살이던 65년도에 5,300평방미터 정도의 농지를 취득해서 뭐 현재까지 한 번도 농사를 짓지는 않고 뭐 부친께서 지시다가 2011년부터는 농진공에 이탁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계시는 부재지주시더라고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경자유전 원칙을 첨예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농지 임대차인데 이 농지 임차농 비율이 한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고 네, 절반 있습니다. 정도 됩니다. 이게 참 문제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14일자 장관 후보자 발표 직후에 농지 투기 문제를 묻는 언론에 대해서 규제 일반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뭐 LH 사태 때문에 농지법을 개정한 지 1년도 안 지났고 주요 개정된 내용을 시행해 보지도 지금 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명되자마자 이 농지 규제 완화부터 언급하니까 과연 우리 적정 농지 보존에 대한 우리 각오가 농식품 장관으로 있으신지 규제 상당히 걱정과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께서 또 직접 수혜를 받을 부재주주라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시간을 주시면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그 시골에 있는 땅은요. 저 어렸을 때 아니, 불가피하게 저한테 이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는 도저히 내 들었고요. 이름으로는 등기를 못 하겠다. 예. 그렇게 된 건데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신 거예요.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그걸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부재주주로서 그리고, 지금 예. 땅을 갖고 계신데 그건 농지 염려 안 완화를 하셔도 좀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와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아까 농어촌공사 2011년부터 농지 이탁을 해오시는데 예. 이 농지 이탁 사업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이익을 거의 못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연간 한 9억 상당의 평균적인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손실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후보자 아니 들은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이게 청와대에 농해수익 뭡니까 농림식품 비서관 할 때 그때 수수료를 12%에서 5%로 일괄 인하해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8%에서 12%였거든요. 제가 내린 건 아니고요. 예. 아니 당시에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농정의 최고 책임자였죠 청와대에. 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후보자께서 농축식품 비서관으로 재직 시에 이루어진 그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쭉 여론이 예. 농어촌공사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이 후보자께서 이와 같은 비서관으로 담당 비서관으로 있을 때 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서 후보자는 특혜를 받습니다. 연간 임차료가 140만 원에서 후보자는 16만 8천 원으로 아니구나. 16만 8천 원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7만 원만 납부를 했어요. 5%로 낮아지니까. 참 이게 넌센스인데 부재주주로서 이게 후보자는 거의 7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농진공은 이제 뭐 거액의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결국 국고에서 이제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농진공의
위탁 수수료를 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왜냐하면은 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예외잖아요. 예외적인 것을 허용해 줄 때는 그만큼 지주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지워야 됩니다. 이 부담을 어떻게 국가가 국민 혈세로 부담을 지면서 그리고 해줍니까? 네, 예외적인 조치를. 저도 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수료는 예, 적정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위탁 수수료를 좀 현실화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임차 우선순위를 청년들이 우선하게 돼 있는데 공고를 잘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고를 좀 제대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고를 해서 실제 철저히 이행하도록. 기양, 기농, 기촌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우선 임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그럼, 해주실 의향이 네,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주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후갑 최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철현 의원님에 이어서 부재 지주 관련으로 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취득갱이야 어떻게 하든 65년도 매입, 실제로는 70년도부터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시면서 이 농지를 한 2,000여 평, 한 1,600평 정도를 이제 계속 보유했는데 부모님께서 몇 년도까지 이 경작을 했습니까 이 땅에? 그 2011년 그 직전까지. 그렇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이 농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는 이제 후보자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짓지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안 짓잖아요. 10년 동안. 부모님은 이제 그 마당 앞에 있는 텃밭 정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저기 그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농지은행에서 경작을 하실 수 없으니까 네.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논 상태, 일부는 밭 상태로 다른 젊은 사람이 이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예? 맡겼죠. 예, 거기서 그걸 이제 갖다가 하는데 뭐 자꾸 말씀을 그래 돌리십니까? 그러니까 농지은행에서 하고 그래서 있어요. 농지은행에서 10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감사원에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저기 일부 어떤 그 투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뭐 그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예.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은 이 16년부터 20년까지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중도 해지 후 매각된 필지가 528필지인데 그중에 81%에 해당되는 419필지에서 110억이 넘는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연평균 수익률이 21%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 농지은행 사업이 운영 기준이 미비해서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보유만 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지 투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은 뭐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확하고요. 특히 뭐 기획부동산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작년에도 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지금 저 대대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고 계시고 마무리되는 대로 네, 의원님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20년도 현재 보면 임대 위탁한 농지 13,932헥타 중에서 매매와 정려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매매나 정려로 취득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만 하면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수탁 제도가 농지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지적을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전체 농지의 44%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농지은행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농지 투기 성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감사원의 지적대로 농지은행의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적으로 농지 투기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그거는 큰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사실 그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사실은 그 농지를 아들하고 바꾼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저 96년에 서기관 승진되고 제가 서기관 승진되고 재산 등록하면서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땅은 제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농어촌 공사에 임대료도 받는 즉시 그 다음날 바로 아버님 계좌에 넣어드렸어요. 제가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는 지금 후보자로 돼 있고 소유는 제가 돼 있죠. 그렇다고 아버님이 갱작, 어머니 제가 농사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갱작을 부모님이 한 것까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텃밭 정도만 하고 이 실제로는 갱작을 안 했던 기간이 10년이나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농사를 짓지 네. 않는 땅이잖아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예. 아니 취득한 사연은 제가 뭐 굳이 뭐 이 자리에서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어머니가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고 10년간 그 땅에 대해서 아니 그 최근 10년간 2011년부터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맡긴 이후에 그럼- 상상하지 못할 뭐 또 사연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제가 땅을 쫓는 거는 그 지난 10년간에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맡긴 사항 그거 지금 그거는 저 자꾸 법적으로 여쭙고 하자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해서 아니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식으로 저 후보자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면 안 아니 되죠. 의원님 말씀 감사원 제가 추적이 옳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결과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어도 농지은행에 맡겨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농지 투기에 대한 우려를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하셨으면은 그냥 뭐 앞으로도 이와 상관없이 제대로 농지 은행의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라는데 그건 그걸 갖다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자꾸 피치 못할 그 사연이 뭐 지속되기는 않았는데 뭐 10년 동안에 그런 거라든지 또 하는데 또 자꾸 피치 못할 사연이 후보자는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서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예. 우리 농정의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가 식량 작업을 네, 네.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량 작업을 담당하는 현장은 농민들에게 생산비 보장 없이는 의욕 고취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식량 작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재 생산비 보장도 해야 되고 시장 격리 요구도 강제화해야 되고 재난재해 보상도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당선자 공약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여야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당선자의 의지와 연결해서 인정을 해도 되나요? 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최선을 다해서라는 답으로 할 게 아니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당선자의 의중, 네, 의지, 다 반영이 돼 있고 철학이라고 봐도 되냐 그런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수준이네요. 자료화면 4번 줘보세요. 후보자님 잘 좀 봐보세요. 지금 가격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인력과 인건비가 상당히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동의하시죠? 예,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뭐 지나가고 있는 정부도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 출범할 정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칭 농업 분야 고용 인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해서 이런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중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네. 지금 현재 중생 양파가 한창 출하 중인데 혹시 가격에 대해서 뭐 스크롤 해보셨나요? 네, 가격이 저 평년보다 한 15%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중만생종으로 넘어가면 저 생산량이 많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이 보고 그것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현재 그 200평당 중생 양파 가격이 약 11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물어보니까 경영비 200평당 경영비가 저희 일선 조합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인데 수확 전으로 계산하면 160만 원, 수확 후로 계산하면 240만 원이 돼요. 수확 전 160만 원을 영농비로 계산하더라도 200평당 50만 원 차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가격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법제화해서 법을 발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안 주셔서 묻는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현지 농민들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160만 원의 경영비, 수확 전의 경영비로 계산했을 때도 그중에 인건비가 오늘 아침에 15만 원, 16만 원 같답니다. 200평을 수확하려면은 약 한 4명이 소요가 되는데 15만 원 잡고도 60만 원이잖아요. 이 60만 원 수준이면 경영비의 약 한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인건비가 다운이 돼서 상대적으로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그만큼 소득이 보전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 정부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니까 예. 꼭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화면 5번 적으세요. 아, 이거 봐보세요. 뭐 지난 정부도 이렇게 문제가 있죠. 어쨌든 뭐 1차, 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다 지나오면서 그 지금 액수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달랑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문정부에서 2,440억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선자 농식품부에다가 그 코로나 손실 직접 지원 관련해서 물으니까 답변이 기재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음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후보자나 당선자나 공이 농어민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보냈는데 뭘 파악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농림축산식품 답변. 기재부로부터 가로 열고 농어민 재난지원금 관련 가로 닫고 공식적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어요. 이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농어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말이 안 맞죠? 예, 지원도 해야 되죠. 그리고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저도 심정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또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서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여기는 재정 당국자의 입장이 아니라 농림식품부 장관 입장으로 장관 후보자 입장으로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농식품부 입장을 말씀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국무회의 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농민들의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뭐로 여기 와서 후보를 하십니까? 기재부 장관 후보를 하시지 후보자님.
분명하게 농식품부는 정부의 이론이긴 하지만 정부 안에서 우리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해줄 그런 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일을 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아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복리후생 향상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내에서 협의할 때도 제 목소리를 강하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국민 그 서삼석 의원님 말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2조 2,400억밖에 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소외를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취지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좌님? 하여튼 저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서삼석 의원께서도 농촌의 인력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농촌에 가장 직접적으로 간 그 분야가 바로 인건비 같아요. 네.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내외된 것이 지금은 뭐 거의 15만 원, 심지어는 20만 원까지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기존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인력 뭐 11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수급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이렇게 보시면 도시민 파견 근로 시범 사업이라든지 인력 중개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다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 또 농촌의 가혹한 사람의 힘으로 어떤 농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한 가지다. 특히나 이 농촌의 가혹한 노동력이 소요되는 분야들은 아까 말한 반농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61.9%의 통계치는 맞아요. 그렇게 통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파종 정식이라든지 네, 수확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쪽에 보면은 10% 초반 뭐 30% 이래 가지고 사실상 가장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여율이 낮습니다. 네. 또 우리 후보자께서도 농촌진흥청장 또 역임을 하셨지만 진흥청에서조차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 또 관심도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어떤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청년 농의 육성이라든지 적극적인 귀농 귀촌 정책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공연불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금 우리가 논농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계화되고 스마트화되고 ICT 기술이 융복합적으로 착근이 되어야 이 반농업에도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앞으로 많은 그런 정책들의 실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75만 헥타르가 밭이고 그중에 한 12만 헥타르 정도가 기반 정비가 돼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간이 기반 정비라는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요. 그 어떤 사항, 간이 기반 정비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밭은 사실 제일 문제가 가뭄대 문제거든요. 물 문제. 그래서 지금 개발한 게 뭐냐면 트랙터 뒤에 이렇게 쇠묶음을 매달아 가지고 진행을 하면 그 점적관이라고 그래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지표면에서 40에서 50cm에 묻힙니다.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때 진흥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실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제 일거에 할 수는 없지만 주산지부터 시작을 하면 뭐 상당 부분 반농업도 간이 기반 정비의 그런 기술적인 뭐 가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물 빠짐 이런 네. 것들도 고려하셔야 가능하다는 되고요. 얘기고 거기에 이제 제어기를 한 그렇죠. 군데 해놓으면은 예. 그다음에 관정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장목에 따라서 지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땅 속에서는 거기에 맞게 세팅된 대로 물이 조금씩 흘리게 점적한처럼 방울방울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향상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 추진하도록 관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접근 자체를 할 수 있는 기반 정비 사업도 같이 하셔가지고요. 꼭 반농업 기계화에 대한 획기적인 하나의 변환점을 가져왔다는 그런 이제는 논에서 평가를 밭으로 받을 해야 수 됩니다. 있도록 그런 장관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주 해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 분야는 계속 앞으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 CPTPP 관련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협상 타결 시에는 타격도 클 것이다. 또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응한 대책들이 미리 마련이 잘 돼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통상 협상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이 농림부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6번쯤 띄워주실래요?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한번 보시죠. 이게 2018년도에 한미 FTA 우리 농업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한미 FTA를 개정할 때 당시의 인력 현황들입니다. 33명의 송상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명도 농업 분야 전문가가 포함이 되지 못했어요.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 협상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동차와 농산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상단에는 농림부라든지 관련 부분의 전문가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는 통상협상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말은 해오고 농업인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명, 2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CPTPP가 앞으로 한미 FTA나 한중 FTA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나 SPS 관련해 가지고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상단 구성부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김성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그 정부가 추진하려던 그 낙농 대책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농림부는 그 생산비와 연동의 원유값이 결정되는 원유 가격 연동제 대신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이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후보자님, 기존 정부의 낙농제도 개선하는 생산자 측이 반대하고 있죠. 생산자 측이 반대를 하고 있죠. 네, 농림부 설명대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할 경우에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면 농가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화면을 보시듯 최근 연도별 연간 원유 생산량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2011년 구제역 파동 시기에 근접한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의 음용유 원유 가격은 지금 얼마죠? 리터당? 지금 1,100원으로. 그렇죠. 1,083원이요. 네. 정확하게. 국제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보다 훨씬 낫죠. 한 400원, 500원. 예, 400원 수준이죠.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원유 가격 재편하는 음용유 190만 톤, 가공유 20만 톤씩으로 나눠서 생산 비율을 설정하겠다고 합니다. 단계별로 음용유 비율을 줄이고 가공용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음용유가 1,100원 수준인데 낙농가가 가공용을 800원에 유업체에 팔면 정부가 200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농가는 800원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유업체는 600원에 국산 우유를 사겠습니까? 400원에 수입 우유를 사겠습니까?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유업체는 정부가 제시한 가공용에 대해 국제가격 수준인 400원으로 공급받지 않는 경우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농가에는 쿼터를 줄이겠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네. 용도를 나누는 순간 유업체는 가공용을 손쉽게 수입산으로 전환하고 그만큼 농가는 음용료 생산의 쿼터를 삭감당해서 우리 우유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형국입니다. 결국 정부 대책으로 농가 소득은 떨어지고 자연히 작업률은 더 떨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자, 현행 낙농진흥법에 따른 진흥의 규정은 진흥의 농가의 쿼터 관리만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흥의 농가가 전체 농가 중 몇 %인 줄 아십니까? 한 23%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점 정확하게 3%예요. 네네. 자, 4분의 1도 안 되는 농가, 진흥의 소속 농가만의 쿼터 관리가 개입될 수 있을 뿐이지 현행법 개정하지 않고는 정부든 진흥회든 유업체와 낙농기관의 계약량인 쿼터에 개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죠. 그렇죠, 장관님. 네. 후보자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낙농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낙농제도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국 쿼터제 도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틀을 전제로 생산자와 유업체 간에 대등한 거래 교섭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방향은 그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제 현실성 면이 있고요. 자, 후보자님. 의현적이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농축산인들 입장에서 서서 답변을 해야지 정부 측 입장만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사실은 낙농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집이 그 성안 종축원 바로 옆인데요. 낙농가들을 정부는 싸우듯 다루고 있어요. 심지어 그간 농림부의 보도자를 보십시오.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새 정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낙농가는 현재 제도 개선 방안을 유업체에서 쿼터 삭감, 유제품 수입의 모든 결정권을 주는 것이냐 다름없다며 여기 국회 앞에서 지금 며칠째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이 했더니 예, 한번 가 뵙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가서 후보자님. 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 소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손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완전 식품, 국가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다뤄져야 할 안전하고 신선한 흰 우유마저 외국산으로 대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낙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연동제, 근간 유지 및 전국 쿼터 도입 전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낙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시겠죠? 하여튼 저 낙농 그 농업인들하고 낙농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여의도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합을 하게 되면은 저 아래 지방에서까지 차가 몇 대가 와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막대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낙농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 이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호입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기재부의 뭐 여러 가지 이 기재부 입장에서 말하는 뭐 정책이나 예산이나 뭐 법안 이런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필요할 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CPTPP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후보자가 내정이 되고 나서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절차 그리고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얼핏 보면 방향은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발언을 뒤집어서 보면 CPTPP 가입을 전제하고 하는 발언처럼 읽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농림부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 장관은 CPTPP와 관련해서는 일단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CPTPP가 농업에 대한 여러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앞으로 기재부와 산자부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농림부 입장은 반대 입장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야 최악의 경우에 타결이 된 이후에도 농업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중요한 과거에 WTO나 우루과이 라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전제가 허물어지면 모든 걸 다 내놔야 됩니다. 그런 걸 전제를 하고 농민들의 그 의견을 좀 더 들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 온라인 막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지금 마사회가 파산 위기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회가 이렇게 이제 적자를 계속 보게 되면 결국은 말산업 전반이 고사의 위기에 빠질 수가 있고 또 축발기금이 모금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 발전에도 엄청난 큰 재해가 될 것이고 또 지자체에 관련된 교육세나 레저세, 농특세 이런 게 이제 지자체 재원하고도 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큰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온라인 경마다 이렇게 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거의 이제 공감을 이루고 관련된 법안도 여러 개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그동안에 농식품부가 거의 오기 부리시던 것처럼 반대로 일관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보면 이 유사 사행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유나 경정 이것도 다 지금 이미 온라인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민단체나 이제 관련된 여러 민간 단체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 찬성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말 전향적으로 이제는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들 뜻하고 방향이 같고요. 그런 의지를 반드시 꼭 좀 강력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양봉 농가들 현안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노제마 현상이라고 그러죠. CCD. 갑자기 벌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이번 겨울에 아주 대대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이 전국적으로는 약 20% 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남까지 남부 지역에 한 40% 정도 벌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좀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농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초겨울 고온 때문에 꽃이 조기개화했다. 또는 갑자기 한겨울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들이 다 사라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금년에만 지금 벌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대책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 입장이 참 걱정돼요. 농림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농가의 부실한 사육관리와 기후대응에 취약한 관행적 관리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원인이 거의 미스터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계셔가지고는 농민들은 그 아픈 마음을 달랠 게 없는 거예요. 우선 당장에 양봉 농가들이 거의 붕괴될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 좀 있다고 보시지 않나요? 네, 저도 지금 방법이 없나 지금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반드시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나몰라라 하니까
지자체별로 할 수 없이 이제 지방비를 좀 투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지방비라든지 지방세력이 여러 가지 때문에 부담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또 아주 애절하게 지금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충원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꼭 챙겨보세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울러 이 차제에 한번 지금 가축 재봉에 대상 아닙니까? 네, 네. 가입률이 2%밖에 안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종과 비교해가지고 도저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좀 보완 대책을 꼭 세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계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동구의 안병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에도 이게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16년도 이후에 우리 청년 농업인 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 잠깐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농업인의 한 0.5% 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거는 인정하시죠, 그죠? 그럼요. 예, 예. 우리 후보님 생각하실 때 청년 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전체적으로는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그 초기에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국정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 장려라든지 정착 지원, 또 자금, 전용 펀드, 상속세를 인하해 주자, 또 농지 선임대하고 후 매도를 하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임대주택을 만들어 주자 하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들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소득이 일단 보장돼야 되겠죠. 도시에 사는 것보다 농촌에 사는 게 훨씬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정책 중에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교육하고 같이 좀 연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 농업 지원 정책 한 6개 정도에 865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중에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정책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근데 이게 지금 한 개 지구에 한 30호 정도 임대주택을 지어서 지금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거 보육, 생활 여건 개선 이런 게 들어 있는데 반드시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보금자리 청년 보금자리 주택만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애들 조금 크면 도시로 다 가버려요. 그것 때문에 또 농촌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지금 6개 소에 한 330억 정도 1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국정과제에 보니까 2027년까지 15개 소 정도로 네, 확대를 하겠다.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교육이랑 이런 거하고 같이 청년 보금자리하고 연계되지 않으면은 이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팜
하고 그 농촌 보금자리하고 이게 꼭 연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 그 뉴타운 정책 있죠. 이게 네. 이제 보금자리 정책하고 거의 같은 건데 저는 아까 이제 1개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예산도 한 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한 수백 개 정도가 돼야 돼요. 하나 정도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청년 농업인을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데 이게 목표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임기 내입니다. 임기 내 2027년까지. 그런데 1년에 지금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하는 그 규모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이게 2027년까지 3만 명을 육성할 건지. 그 풀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구하고 농대 졸업생이 연간 12,000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 우리 농업계로 그 오는 게 실제 한 10%, 광의의 농업계로 한 30% 오는데요. 거기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심 가지면 좀 확보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3만 명 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이런 농촌 보금자리 이런 거하고 스마트팜과 이런 거 연계해서 전부 종합을 해야죠. 전국 곳곳에 이런 것이 한 몇백 개가 이렇게 돼야 이 청년들이 오지 학교 애들 보낼 데 없는 곳에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육성될 수 없다는 거죠. 좀 그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농촌 공간 계획에 대해서 새 정부에서 지금 국정과제 아주 메인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농촌 재생이라든가 농촌 공간 계획 그 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자기들 그 어떤 그 계획하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지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청년농 관련해서도 아니면 또 우리 고령층이 많은데 고령층들이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 갑 맹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드린 것 중에 답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저 자료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 누구한테 설명 줘요? 아까 저기 아니 못 들었어요. 아 예. 네. 자,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바탕이 답변서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답변서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만일에 그 장관으로 지명되시더라도 입장을 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착오였습니다. 예. 자, 정책 질의를 한 두 가지 드릴게요. 저는 농해수위원이 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는데요. 농촌은 지금 고령화, 공동화 등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와의 생활 격차가 더 벌어지고 농어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져서 지방 소멸위기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이게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야 농촌에 와서 살면 출산 보육부터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지역에서 책임지고 자녀를 양육해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올까요? 당연히 농촌에? 오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정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실제로 의성이나 남해처럼 유사하게 추진한 데가 있어요.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어떠신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인근에 대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자리하고 연계한 청장년층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파주인데 파주하고 아산은 이제 농촌 지역이지만 이 큰 대기업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주변 농촌 지역도 활성화됐는데 이렇게 그 후보자께서 농촌 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실 생각 없으세요? 예, 저도 아주 대찬성입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대별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보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0대 이하 청년층의 지역 유입 유형을 보면 귀농은 0.9%예요. 자, 청년 귀농인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이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더니 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을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청년 간 네트워크를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이게 그 농산어촌 청년 관련 정책 추진하는 주무부처예요. 주무부처가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까? 예, 예, 각각 지금 여러 개 부처 예, 엄청나게 다양한 부처들이 관여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만 23개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8개, 부처와 청단위에서 하는 게 14개, 재단에서 하는 게 1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누군가 한 사람이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해준다면 훨씬 더 우리 저 청년들이 귀농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제가 이름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귀농귀촌 플랫폼이라고 해서요. 저희 농정원에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연내 그 가동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게 되면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걸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좀 숨통이 트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있는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정책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냥 계속 맴돌다가 말거든요. 외국인 들여올 돈이 있으면 6개월은 그 월급을 주고 그 비행기 값이나 이런 다른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6개월 월급을 줘 1년짜리 일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외국인뿐만 아니고 예.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추진을 할 거고요. 그 계획이 서는 대로 한번 이 국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농촌 정주 여건하고도 관련돼 있고 농촌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관련돼 있고 우리 일자리하고도 관련돼 있는 정책이에요. 농촌에서 받아주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다양한 바라고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저기 견해를 주셨는데 포괄적 점진적 황태평양 동반자 협정과 관련한 농업 피해 대책 적극적으로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맹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수 의원님 질의 안 하시나 보네요. 네, 우리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농업 위기라는 건 다 인정하시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FTA에다가 뭐 이 농자재 가격 상승, 인력난, 뭐 러시아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뭐 지금 계속 농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악재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장관님, 후보자님.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농업 농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농민들의 소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득 안정. 소득 안정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이번 윤석열 당선자 공약 보니까 이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예. 후보자님께서 이 윤석열 캠프에서 공약 개발을 하는데 도와줬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와줬다기보다도 하여튼 저도 저 배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약이 아마 우리 후보자님이 이 공약을 잘해서 지금 장관 후보자로 앉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 그러니까 공약이 그렇게 5조까지 확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성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현재 이 공익직불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 현재 2조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이게 이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동결된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정부에서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법으로 딱 돼 있죠 지금. 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먹어요. 법으로 딱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2배를 늘 거예요? 5조. 그러니까 어떻게, 우선 당장 그 의원님들께서 오늘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17년, 19년 빠진 농지 있죠. 그게 한 예. 30만 헥타 되거든요. 예. 그건 당장 내년부터 할 거고 그 내년 다음에 합니까? 이건 확실합니까? 예, 할 겁니다. 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곧 예. 마무리해서 예.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선택 직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어느 정도 예. 제가 장관에 임명이 되고 나면 예. 임명이 된다면 예. 그 정리해서 한번 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드릴 확실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공약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예, 후보자님. 그거는 저 숫자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조 한다고 했잖아요. 5조 원. 아까 그러니까 저기 5조라고 모두발언에서도 5조 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국정과제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충분히 예.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진도 이 낙농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스 한 대로 여기 천막농선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낙농업자하고 저도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청년들이 없어요. 그 문제는 저 여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요. 예. 의원님들 걱정 많이 안 하시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해서 우리 낙농산업이 정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낙농가들이 소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전제하에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골에 가면 청년이 없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게 낙농업계 여기에 좀 청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저기 정부 방식대로 하면 이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농 발전을 위해서, 그죠? 우리 낙농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분들과 얘기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당선되시면, 당선이 아니라 장관이 되시면 여기 좀 텐트에 가서 좀 그 회장을 좀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하여튼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 낙농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분명히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하고 경쟁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낙농 발전을 위해서 이 당사자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정부는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지금 오늘 쌀 역공매 방식 때문에 지금 시골 이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 질문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쌀값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쌀값 안정이. 이 쌀값이 농민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농업경제주지에서 이 매입 입찰 공고를 이렇게 낸 거 보니까 이게 또 역공매 방식 최저가 순 낙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의원님 이렇습니다. 공공비축 할 당시에는 예. 당연히 그 수매하는 방식에 따르는 게 맞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RPC가 쌀을 농업인들한테 다 산 상태거든요. 지역별로 다 달라요, 가격이. 근데 그거를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에 역공매 방식 해가지고 지금 쌀값 조정이 완전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방식을 또 하면 안 되고 아까 우리 근데 다만 이제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할게요. 저희가 예가가 있는데 그 기준 가격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서 농민들 좀 조합장들 말 좀 들어보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 그렇게 물론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값이 지금 못 신고 그래야 되는데 농민들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올해는 좀 태풍이 와가지고 쌀 농사가 완전히 박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농민들이 꿈과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쌀 농사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는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쌀값도
이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걸 질질 끌다가 12월 말이나 그냥 이거 시장 정리하고 역부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쌀 수요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밥 먹는 거 가지고는 늘리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은 지금 제가 총장할 때 쌀이 왜 쌀가루 산업이 안 되냐면 물에 불려가지고 해야 돼요. 일반 밀가루는 부수면 바로 가루가 되지만 근데 그 품종이 나왔고 지금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밀가루처럼 쌀이 안 되는 쌀이 나왔어요. 그냥 도정을 하면 바로 가루가 되는 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연간 200만 톤 이상 쓰는 밀가루를 대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면 충분히 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그거는 더구나 6월 25일이 이항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하고 이모작도 가능하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말 첫 번째 프로젝트로 추진할 건데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